예, CBS 라디오 박동현 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개혁신당 관련 아이템을 다루면서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라는 그런 것은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정책연구소에 들어갈 자금이 본인 개인 계좌로 보조금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실제도 아니고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서 반론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를 또 양측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7차 변론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상민 전 장관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제 이상민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지난 그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잖아요. 이 진술을 들어보면 바꿔 말하면 국무위원들끼리 국무회의 자체가 실질적인 토론과 의사 전달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국무회의는 맥시멈으로 국무회의 같이 보이는 아닌 회의가 약 5분 정도 맥시멈이잖아요. 그중에 일부가 계엄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만류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국무회의 중에 가장 열띤 토론이었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이 사실을 확인해 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전에 국무회의를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지시와 복종만 있었겠죠. 짐작을 하자면 예. 대통령은 지시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은 끄덕끄덕 해서 부서하고 끝내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 2년 반, 3년 정도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김지혁 최고도 한 말씀 더 전해주시면. 뭐 사실은 당정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상당 부분이 너무 권위적으로 진행됐던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그 당 대표를 수시로 갈아치우셨잖아요.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나경원 의원 출마하려고 그랬더니 초선들이 연판장 돌려서 사실 그 굉장히 부끄러운 흑역사거든요. 초선들이라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다음에 개혁, 쇄신 이런 걸 외쳐야 되는 정풍운동 벌이고 뭐 이러는 게 소장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누구는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연판장 돌렸으니까 사실 이 보수 정당의 역사의 흑역사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를 억지로 올려놓은 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또 그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만둬라고 해서 결국 또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한동훈 대표 임명 비대위원장 만들어 놓고도 당장 또 그만둬라고 해서 또 그거 갈등을 있다가 그다음에 또 나중에 대표 경선에 나오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막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다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너무 무소불위로 그 당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대하셨고 우리 당에서는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고개 숙이고 조아리면서 갔던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그 가까이 있는 그 국무회의에서는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라는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이번에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비상계엄을 놓고서 사람들이 놀래서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실질적인 토론이라면 그 이전의 정책 결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그러니까 의정 갈등 같은 문제 뭐 2,000명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도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는 이상민 장관의 졸렬함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나 짚고 싶은데 아마 야당의 탄핵 소추로 국정 공백,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나온 와중에 예를 들어서 수해 재난 대응 관련해서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묻고 탄핵 소추돼서 직무정지됐을 때는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그 다음은 좀 낫지 않았습니까라는 취지로 물으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소 자랑 같지만 탄핵 소출 때는 구체적인 이제 수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참사를 얘기하면서 사망자가 많았지만 내가 직무 복귀한 뒤에는 비가 훨씬 많이 왔는데도 적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민 장관이 누굽니까? 이태원 참사 때 주무장관이에요. 예. 어디 자랑을 합니까 본인이? 음흠. 저는 이분의 졸렬함은 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아니 인간으로서 자격은 좀 그렇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예. 자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중심축은 현재 어떤 국헌 분란, 국정 혼란의 주범은 이재명 세력이다. 이재명 대표를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아니 국민의힘이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로 간 것이 아니냐. 내용 자체가 이재명 때리기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떠한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기 대선을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강성 극우 지지층들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지 무슨 인용이야라고 있어서 조기 대선 얘기했다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내심 법률가기도 하고 정치를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대통령 살아돌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를 지금 때려야만 대선을 준비한다는 그 밑자락은 분명히 깔린 것 같은데 조금은 그래도 아직은 집권 여당의 대표고 그래도 좀 국민들한테 새해 들어서 첫 이 말하자면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또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어린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 이런 거는 아주 짤막하게 한두 줄 하고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한두 줄 했죠. 네. 근데 그게 진정성의 사과는 아니고 그냥 잘못했어요. 송구해요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탄핵 남발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내란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치소 면담 갔다 왔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근데 저는 내란의 늪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권성동 대표는 그 12.3 비상계엄이 잘 됐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거 잘못됐다. 뭐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라고 이제 뒤에서 붙여서 공격을 한 것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여야 간에 경쟁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알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거는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났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부정선거 사실이라고 생각하냐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민전 의원을 제외하고요. 김민전 의원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얘기하면 에이 뭐 알면서 그래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저는 정말 우리 그 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도지사들도 계시잖아요. 왜 우리 17분 중에서 12분이나 계세요. 사실 이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다 같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부정선거로 우리 당이 이렇게 몰고 가면 우리 보수 괴멸한다. 나중에 사실 아니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목소리 냈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 당의 중진 의원이라는 분들도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아니 나중에 이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국민들한테 우리 당 지지자들이 나중에 그게 다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됐을 때 야 우리 당 위원장님 국회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겁니까? 나는 진짜 답답해요. 지금 모든 게 다 끝났고 딱 한 가지 남은 게 선관위의 서버를 전부 다 깔아. 이렇게 이것만 남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원이나 헌재가 요구하면 까겠습니다 이랬어요. 전 깠으면 좋겠어. 돈이 몇백억이 들든 간에. 그래서 까서 진짜로 이게 뭐가 공개라는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문명 국가니까. 예. 그럼요. 몇백억이라뇨. 돈 아까워서 특검도 하지 말자는 국민이. 예, 김의원. 아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이제 이게 개혁신당 이준석 명의 계좌로 지금 됐다는 건데 우리나라 정당법에는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세우도록 정당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도 법인 계좌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 뒤에 허은하 대표가 아마 그 당 계좌로 명칭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연구소장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다시 한번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그 지금 뭐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 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당 대통령이
현재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는 것이지 예. 파면은 아직 된 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여서 지금 우리 당 입장으로서는 조기 대선에 나서겠다라고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의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고, 근데 상황이 지금 빨리 진행이 돼가고 있으니까 예. 뭐 우리도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확실한 건 그겁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결국은 트럼프 트라우마 그것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정권 재창출하는데 실패했거든요. 우리 당도 이재명만 내세우다가는 이재명만 하다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재명만은 안 됩니다. 이런 플랜카드 내걸어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이재명만은 안 되고 계엄은 되는 것이냐, 내란은 되는 것이냐라는 반론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좀 더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제시를 해야지.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예. 벌써 저도 지금 벌써 민주파출소에 갇혀서 조사를 벌써 받고 이런 고난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것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조금 맞지 않다. 예. 개혁신당 쪽에서 계속 반론을 요구해서요. 예. 일단 그 정책연구소에 들어간 자금이 본인 개인 계좌로 보조금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완전 허위의 날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 연구비를 정책 개발비로 썼으면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특정 패널에게 줬다는 것 자체가 허위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내일 천하람 대표가 출연을 하니 반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예. 자. 일단 중도층에서 보는 건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거 검찰의 과도한 기소도 있지만 또 그런 빌미가 있었던 문제가 있는 점도 혹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아냐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또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구구 지지층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을 들여보낸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사소한 트집들을 잡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중도층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그래 나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계엄을 계속 두둔했던 사람들 국민의힘을 찍어야 돼? 그럴 순 없어. 예. 요 힘들이 조금씩 더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선을 명확히 그어야 되는데 긋지 못하면은 차마 계엄을 하고 또 그거를 두둔하고 있는 지금도 석고대죄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세력들한테 투표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웅 의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마 대선 국면이 되면 막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계엄범을 두둔한 당이에요. 이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말미잘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여당 이제 주요 잠룡들이 오늘 이제 기지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원희룡 전 장관 지방선거 그러니까 작년 7월 전당대회 낙선 이후에 첫 공개 행보를 제기했는데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비판 기자회견으로 시작을 한 상태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개헌 토론회를 했단 말이죠. 자, 그 또 한동훈계에서 나온 얘기는 친한계로 꼽히는 정성국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르면 2월 하순에 나올 것이다라고 정성국 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자, 가장 잘 아시는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 등판합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그 본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그 갈등의 계기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때리는 시어머니와 말리는 시누이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그 우리가 정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분노 게이지가 그냥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누구든지 보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나 활동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전국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야, 너 울고 싶은 참에 잘 됐어. 너 잘 나타났어. 나 너한테 화풀 좀 해야겠어.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면 이거는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정성국 의원이 얘기한 건 뭐 본인이 얘기하신 건데 예.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분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조경태 의원도 또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고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그 정도 시점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상적인 예상 수준에 그렇죠. 벗어나지 않는다. 제가 좀 살짝 맥을 좀 짚으면 네. 2월을 넘기지는 않는다. 이거 너무 똑같은 근데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저는 정성국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예. 지금 정치 일정을 보면 조기 대선이 현재의 심판과 더불어서 60일 이내 열리잖아요. 그럼 5월, 6월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3월이 들어가면 한동훈 대표가 늦어요. 그러니까 2월에는 본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런칭을 해 드리블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이지만 김경수 지사, 김동연 지사 뭐 등등 이런 그 대권을 꿈꾸는 대권 경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2월에 메시지를 착근을 시켜놔야 본인이 뭘 하려는지를 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3월에 가잖아요. 그러면 늦어요. 3, 4, 5인데 30일 내에 당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론은 3월 중순 빠르게 3월 초라고 나오고 초나 뭐 중순 말이라고 봤을 때는 그거를 기다렸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어서 2월 말을 절대 넘길 수 없다. 정치에 있어서. 그래서 정성국 의원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행보를 좀 보면 오늘 이제 탄핵 심판 비판, 그러니까 헌재 비판을 많이 했고 함께 배석한 분이 조정원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원 의원이 또 친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친윤이라는 이미지를 좀 띄우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뭐냐면 경선에서 일단 이겨놓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극우 지지층의 도움을 받아야 이기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과 1대1 구도 되니 그때 어떻게든 해보자.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전 많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런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란범을 굳이 내란범이라는 그러니까 내란입죄라는 형법상의 죄를 그건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이 2024년에 군대를 국회에 난입시킨 대통령을 두둔하고 지키려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사람들을 동조해서 오히려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권자 박성태의 의견입니다. 예, 저는 한편데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는 있어요. 15명 정도. 저희 가족도 좀 대가족인 편이고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는 상식의 문제예요. 국격의 문제고 과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헌법재판소 변론을 보면서 물론 일부 지지자들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생각을 달리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게 정상이었어? 대통령이 저 정도 수준이었어? 다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인간적으로 어떻든 모르겠지만 절차는 가야죠. 단죄는 돼야 됩니다. 탄핵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정략적인 목적으로 흔드는 분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온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극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탄핵에 찬성하지만 또 헌법재판소는 계속 문제를 삼고 가요. 요거는 경선 때문에 극우 지지층과 일정 정도의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이거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려는 사람들로서는 그러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 아직 메시지를 안 했지만 그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게 최소한의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전 대표 설 연휴 때 이회창 전 총재를 예방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회창 총재 만남. 뭐 요거는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둘이 가까운 분이잖아요. 원래 친해서. 원래 친해서. 원래 스카우트 됐잖아요. 유승민 대표를 정치에 입문을 시킨 분이 이회창 총재고 그 이회창 총재가 이제 정치를 시작을 시킨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때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표를 주로 많이 도와줬었죠. 그때
그 자기 비례대표를 버리고 그 어려운 선거에 나가서도 이기고 뭐 그 친이들하고 싸울 때도 사실은 친박의 거의 그 행동대장 역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꾸 그 유승민 대표한테 나오고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기 자기를 그 저기 뭐 정치에 이끌어줬던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유승민 대표를 정치에 이끌어 주시고 정치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회창 총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 찾아가 뵌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오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여당 의원 48명이 모였다고 하죠. 거의 50명 가까이 모인 건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이 108명 정도인데 거의 한 반 정도 모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대선 출정식 같았다 평가가 나오는데 그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실에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뭐 이런 분들 쭉 전화를 해서 와달라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에게도 물론 그랬겠죠 뭐. 그리고 이제 김 의원님한테 전화 왔습니까? 아니요, 안 왔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야, 이 빅 스피커를 아직 정무적인 판단이 아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아마 윤재욱 의원이 또 이제 주최를 하고 했으니까 예, 많이들 가신 거고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 정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가하는 것들은 저는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원희룡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약간 좀 뜬금없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면서 이제 막 탄핵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간 보다가 야 이게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줬다 이런 얘기를 이런 거 계산을 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얼마 전에 대표 경선 때도 안 나온다고 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띵 하니 대통령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나와서 나경원 의원을 그렇게 실망을 시키시고 결과적으로는 세 분이 다 해봤자 30몇 %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굉장히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저는 원희룡 장관이 명태균이 등장했다고 봅니다. 명태균이 폭탄이 되면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구나.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그럼요. 저는 그 정도 정말 판단했다고 봐요. 자,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 한 2분 남았는데 맥 소장님, 자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내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실장과도 곧 만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행보가 통합 행보? 일단은 뭐 방향은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거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고 김부겸, 임종석 두 분도 이재명 대표가 일정을 잡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좀 얘기했던 통합과 포용 부분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이거 없이는 확실하게 민주당의 어떤 선거 승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아무리 독보적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 인식은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들은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매운맛 김경수의 조언이 통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나서 그러니까, 사진만 찍는 게 아니다. 그럼요. 매운맛 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봐서는 최근에 그 요것도 세네. 노무현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국민통합, 그다음 권위주의 청산 이런 거, 그다음 다양성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노무현 정신 부분들이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정신이다라는 건데. 일단은 형식적인 거 말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주목이 됩니다. 매운맛 김경수, 이재명 대표와 사진만 찍고 헤어지진 않을 것?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게 선거 전이고 지금 아쉬워서 그런 것이지 권력 잡고 나면은 당내에서 지난번에 보였던 비명 행사 공천을 보면은 그게 권력을 잡았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런 통합 저는 그거는 그냥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다. 에이, 민주당 안 돼. 나 여기 한 표. 그냥 민주당 망하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아니 좀 뭔가 해보겠다는데 지켜보면 되지. 아니 내가 당장 민주파출소에 지금 갇히고 있는 그건 사적 수감자인데 감정이잖아요. 아니 사적인 게 아니고 올바른 소리 했다고 가둔 게 그 이재명인데 아니, 내가 통합하자니까 진짜 통합하는 줄 아는 모양이요. 진짜 통합할 것 같아요. 예, 박 실장님이 그래도 공감의 발언 30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두 분은 윤 대통령이나 지금 부정선거론자들 구구지자들 강력하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다만 권성동 뭐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절대 이재명 대표를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두 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판해. 알겠습니다. 뭐 막아도 할 건데. 뭐. 예. 자, 오늘 일단 노컷 대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